아버지라는 이름이 단어를 쓰기 전에 이준혁이라고 했나?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이름이 조용해졌다. 이준혁이라고 했나? 강인철 회장은 돌아서지 않았다. 창밖 한강을 등지고 선 채로 테이블 위에 놓인 누런 봉투를 내려다봤다. 오래된 봉투였다. 그 안에는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칼로 긁어낸 자국이 있었지만 볼펜이 눌린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준혁은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 회장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게를 내려놓는 움직임이었다. 자네 어머니 이름은 이수연이었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74세 회장이 26의 청년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지는 순간이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나는 것인지, 무너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면접일보다 3주 앞서 회장실에서 준혁의 서류를 먼저 열람한 기록이 있었다. 지하철역은 준혁이 사는 고시원 근처였다. 그리고 쓰러진 노인을 도운 사람이 하필 준혁이었을 때 회장은 처음으로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6년 전 버려진 아이와 그 아이를 버린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지워진 이름 하나와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시간이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40분 편의점 냉장고 불빛이 유독 하얗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준혁은 카운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형광등 아래서 노트를 펼쳤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 편의점 안을 채웠고 손님은 자정 이후로 2명이 전부였다. 한 명은 캔맥주를 사서 나갔고 한 명은 우산을 쓰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비를 피하다 나갔다. 그것으로 오늘 밤은 끝이었다. 노트 왼쪽 페이지에는 건축 시공 관련 예상 면접 질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답변 키워드들이 번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노트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혁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답변을 중얼거렸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공정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 팀 내 갈등 해결 사례. 사례는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로 정리해뒀는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2번의 면접에서 배운 것이었다. 숨기면 더 어색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다. 지난 2번. 준혁은 볼펜을 내려놓았다. 첫 번째 면접은 중견 건설사였는데 서류는 붙었지만 면접장에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면접관이 아주 잠깐 눈썹을 올렸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번째는 중소시공업체였다. 그곳은 합격했지만 연봉이 박순례 여사의 병원비월 청구액에 미치지 못했고 준혁은 그 합격 통보서를 고시원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한강건설은 달랐다. 국내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2번째, 신입 초봉세전 3,800, 복지 항목에 의료비 지원 포함. 준혁은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숫자들을 3번 읽었는데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원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저는 누군가의 배경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고치려다 그냥 뒀다. 솔직한 게 낫겠다 싶었다. 새벽 3시가 넘어 준혁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편의점 한쪽 구석에 걸어둔 쇼핑백을 들고 왔다. 안에는 내일 입을 정장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준혁은 비닐을 열지 않고 다시 쇼핑백에 넣었다. 구겨질까봐 만지는 것도 아꼈다. 새벽 4시 15분에 야간 알바 교대자가 들어왔고 인수인계를 마친 준혁은 편의점을 나서며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3월 새벽 이름이 공기는 이준혁이라고 아직 했나? 차가웠다.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익숙한 깜빡임이었다. 고시원 방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벽이 눈에 들어왔다. 준혁이 종이들을 붙여둔 벽이었다. 맨 위에는 한강건설 채용 공고 출력본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박순례 여사의 입원 영수증이 4장 붙어 있었다. 가장 최근 것은 이번 달 것으로 숫자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준혁이 친 게 아니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체납 금액을 표시해 둔 것이었다. 그 옆에는 수술 예정일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4월 7일, 오늘로부터 16날 뒤였다. 준혁은 벽을 오래 보지 않았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쇼핑백에서 정장을 꺼낸 뒤 작은 다리미로 바지주름을 잡고 재킷 어깨선을 펴고 소매 끝을 다렸다. 구두는 어젯밤 이미 닦아뒀다. 다 다린 정장을 옷걸이에 걸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웠다. 내일 아침 꺼내 입기 좋은 위치였다. 핸드폰을 들어 알람을 맞췄다. 6시 반, 6시 40분, 6시 50분, 7시로 4개였다. 면접 시작은 오전 10시였고 집에서 면접장까지 지하철로 환승 포함 50분, 여유 시간 30분을 감안하면 8시 40분에는 나서야 했다. 계산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었지만 알람은 4개가 필요했다. 한 개로는 불안했다. 눕기 전에 박순례 여사에게 문자를 썼다가 보내지 않고 저장만 해뒀다. 새벽에 알림이 울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선생님, 내일 면접입니다. 꼭 붙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건축법, 공정관리 갈등 해결 사례가 다시 머릿속에서 돌아다녔고 준혁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뜬 눈으로 면접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게 느껴질 무렵 준혁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이번엔 될 것이다. 그 생각에 어떤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이준혁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아침을 맞았다. 근거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보육원에서 배운 가장 오래된 습관이었다. 알람은 4개 중 첫 번째에서 일어났다. 6시 반이었다. 준혁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눌러 나머지 알람 3개를 끄고 천장을 보며 2번 숨을 들이쉬었다. 그것으로 아침 준비는 끝이었다. 누군가의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지개를 켜거나 이불을 좀 더 끌어당기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지만 준혁에게 그런 시간은 없었다. 일어나야 하면 일어났다. 보육원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정장을 입는데 12분이 걸렸다. 셔츠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 매는 법은 23세 혼자 유튜브를 보고 익힌 것이었다. 보육원에서 넥타이를 맬 일은 없었고 졸업식 때 빌려서 맸던 게 전부였다. 구두끈을 조이고 거울을 봤다. 고시원 세면대 위 거울은 작고 얼룩이 있었지만 충분했다. 옷매무새를 확인하는데 거울이 클 필요는 없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벽을 한번 봤다. 박순례 여사의 수술 예정일이 적힌 메모지 4월 7일. 준혁은 시선을 거두고 문을 닫았다. 골목을 나서는데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3월 중순의 아침이었고 하늘은 맑았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환승 1번, 면접장까지 50분이었다. 8시 40분 출발 계획은 조금 당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준혁은 8시 25분에 집을 나섰다.
지하철 첫 구간은 순조로웠다. 자리는 없었지만 손잡이를 잡고 서서 머릿속으로 답변을 한 번 더 정리했고 환승역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시간은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환승 통로에서 생겼다. 선로 점검으로 인해 해당 노선 열차가 15분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준혁은 멈춰 서서 빠르게 계산했다. 15분 지연, 남은 이동 시간 35분, 면접 시작까지 1시간 20분.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다. 계단 중간쯤이었다.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엇갈려 흐르고 있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계단은 멈추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준혁의 눈에 그 노인이 들어온 것은 계단 12번째 칸에서였다. 오른쪽 난간 쪽에 붙어 앉아 낡은 감색 점퍼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손잡이가 끊어진 청가방을 쥐고 있었고 백발이 형광등 아래서 하얗게 빛났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쳤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준혁은 시계를 봤다. 9시 3분, 면접까지 57분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됐다. 노인 옆을 지나쳐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15분 뒤 열차를 타고 면접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계산은 명확했다. 준혁은 멈췄다. 정확히는 발이 먼저 멈췄다. 머리보다 몸이 빨랐다. 그는 계단 옆으로 비켜서서 노인 앞에 쭈그려 앉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고 얼굴빛이 창백했으며 입술이 파르스름했다. 가슴 쪽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였다. 준혁은 노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맥이 느껴졌는데 불규칙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는 낮고 빠르지 않았다. 흥분하면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승역 이름과 계단 위치와 노인의 상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했다. 구급대원이 오고 있다는 답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노인의 가방을 살폈다. 신원을 알아야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고 주민등록증에는 강인철 1951년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74이었다. 지갑 안쪽에 명함이 한 장 끼워져 있었는데 준혁은 명함은 꺼내지 않고 뒷면에 손으로 쓴 전화번호만 확인했다. 전화를 걸자 2번 만에 받았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준혁이 상황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곧 알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차갑고 빠른 목소리였다. 노인이 눈을 떴다. 완전히 뜬 것은 아니었고 절반쯤 뜬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이 천천히 올라와 준혁의 손등 위에 얹혔다. 손이 차가웠다. 거칠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 준혁은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구급대원 2명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비켜서며 노인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고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을 펴는 동안 물러서서 지켜봤다. 들것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시계를 봤다. 9시 22분이었다. 면접 시작까지 38분, 지하철 이동 시간 35분. 지금 당장 계단을 뛰어내려가 열차를 타도 면접장 도착은 빠듯했고 중간에 어디서 한 번이라도 막히면 끝이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어 택시 앱을 열었다. 배차까지 4분, 요금 예상치 1만 3천 원이었다. 이번 달 아껴둔 비상금의 절반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그는 노인의 차가운 손등을 아직 느끼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그 손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택시가 도착한다는 알림이 울렸다. 택시 기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준혁이 타자마자 목적지를 말했고 기사는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출발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신호가 2번 걸렸는데 첫 번째 신호에서는 시계를 봤고 두 번째에서는 보지 않았다.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앞에 막히네요. 기사가 처음으로 말했다. 앞을 보니 사거리 너머로 차들이 엉켜 있었고 접촉사고가 난 차 2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으며 그 뒤로 줄이 늘어졌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가 백미러로 준혁을 보며 면접이냐고 물었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길이었지만 막히지 않았다. 준혁은 기사의 뒷머리를 보며 짧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강건설 본사 건물이 보인 것은 9시 58분이었다. 준혁은 택시에서 내리며 요금을 냈고 기사가 거스름돈을 건네려 하자 손을 저었다. 기사가 작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준혁은 이미 뛰고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10시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핸드폰에서 울렸다. 면접 시작 시간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는데 1분이 걸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2분이 걸렸다. 12층에서 내려 복도를 달렸다. 면접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에 클립보드를 든 손, 반듯하게 정돈된 머리였다. 이름표에는 인사팀 오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준혁을 보자마자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며 이름을 확인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바로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면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하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준혁은 숨을 고르며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고 오미래는 어떤 사정이든 규정은 동일하다며 다음 기회에 지원해 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봤다. 준혁은 더 설명하려다 멈췄다. 설명에서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것에 화를 낼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오미래는 준혁의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잠깐 눈을 깜빡였다. 보통은 이 자리에서 사정을 들어달라거나 상급자를 불러달라거나 목소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청년은 그냥 알겠다고 했다. 대기실은 면접장 바로 옆이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두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정장 재킷을 천천히 벗어 구겨지지 않도록 접어서 가방 위에 올렸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고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유리창에 3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준혁은 창밖을 보지 않고 벽을 봤다. 흰 벽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다. 그는 그 벽을 보며 생각했다. 박순례 여사의 수술 예정일 4월 7일, 오늘로부터 16날 뒤. 다음 공채 일정을 알아봐야 했고 아니면 두 번째 면접에서 합격했던 중소업체에 다시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이었다. 급여가 부족하다면 야간 알바를 늘리면 됐고 편의점 2군데를 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다. 계산은 빠르게 정리됐다. 무너지거나 멈추는 시간이 준혁에게는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일찍 배웠고 그 속도가 남들보다 빠를수록 살아가기 수월했다. 준혁은 그것을 12살에 배웠고 지금도 그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미래가 클립보드를 들고 대기실 쪽으로 걸어와 준혁 앞에 멈춰섰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지각 사유서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지만 이유를 적어 제출하시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받아 볼펜을 꺼냈다. 오미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다. 준혁은 짧게 썼다. 지하철 환승역 계단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119 신고 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면접 시작 시간에 늦었습니다.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선처를 구하는 말도 없었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적었다. 준혁이 종이를 건네자 오미래는 받아서 읽었다. 읽는 시간이 길었는데 내용이 짧은 데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눈썹이 아주 조금 모였다가 펴지는 것도 보였다. 그녀는 확인했다는 말을 남기고 종이를 클립보드에 끼우며 돌아섰다. 준혁은 다시 벽을 봤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복도 너머로 면접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으며 다른 지원자의 답변 소리도 들렸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잠깐 소리를 끄고 싶었다. 9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잔 몸이었다. 눈을 감으니 노인의 손이 다시 느껴졌다. 차갑고 거칠고 무거운 손, 그 손이 준혁의 손등 위에 얹혔을 때의 무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 감각을 준혁은 이름 붙일 수 없었다. 눈을 떴다. 벽은 여전히 흰색이었고 시계는 10시 17분이었으며 면접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10시 20분이 넘었다. 면접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복도 너머로 간간이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준혁은 소파에 앉은 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서울 도심의 3월 햇살은 밝았고 유리창에 먼지가 조금 끼어 있었다. 준혁은 그 먼지를 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미래가 복도 쪽에서 걸어왔다가 준혁 옆 소파에 앉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복도 쪽으로 돌아갔다. 준혁은 그 모습을 시야 끝에서 확인하며 아까 지각 사유서를 읽던 그녀의 표정을 떠올렸다. 길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 사유서는 제출됐고 면접은 끝난 것이었다. 다음을 생각하며 핸드폰을 꺼내 채용 공고를 검색하려던 참에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준혁은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면접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다. 2명, 3명, 그 이상이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오미래가 복도 입구에 서서 꼿꼿하게 등을 펴고 있었다. 클립보드를 든 손이 몸 옆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는데 긴장한 사람의 자세이기도 했고 준비한 사람의 자세이기도 했다. 면접장 문 안쪽에서 의자가 동시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일어서는 소리였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이 소리만으로도 느껴졌다. 복도 끝에서 사람이 걸어왔다. 처음에는 실루엣이었는데 복도 조명이 그리 밝지 않아 형태만 보였다. 키가 있는 노인이었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으며 지팡이도 없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한 남색 넥타이였다.
준혁은 그 실루엣이 가까워지면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멈추는 것은 심장이 먼저였다. 백발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입술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으며 눈빛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무게가 있었다. 오래 많은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가슴을 붙잡고 앉아있던 그 노인이었다. 낡은 점퍼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운동화 대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손이 같았다. 차갑고 거칠고 오래 일한 사람의 손. 준혁은 그 손을 알아봤다. 노인은 준혁을 보자 발을 멈췄다. 두 사람은 복도 중간에서 서로를 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미래가 노인의 옆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회장님, 면접장 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회장님. 준혁의 귀에 그 두 글자가 들어왔다. 노인은 오미래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준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이 소파 위로 미끄러졌지만 그는 잡지 않았다. 노인이 준혁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아침보다 얼굴빛이 나아져 있었지만 눈 아래가 약간 거뭇했다. 병원에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네가 나를 도와줬군. 낮고 천천히 나온 말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장은 괜찮으십니까? 말이 나온 것은 생각보다 빨랐다. 준혁 자신도 그 말이 먼저 나올 줄 몰랐다. 취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할 자리였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그게 아니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주 미세하게였다. 눈가의 주름이 조금 깊어졌는데 무언가를 참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미래는 그 옆에서 클립보드를 들고 숨을 참고 있었다. 앉지 말고 나를 따라오게. 노인이 말했다. 준혁은 가방을 집으며 따라가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오미래를 봤다. 오미래는 눈을 살짝 크게 뜨고 있었다. 따라가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복도 끝 회의실이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준혁에게 손짓했고 준혁이 들어서자 문이 닫혔다. 오미래는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실은 작았다.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창가 쪽 낮은 선반에 전기포트와 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전기포트 쪽으로 걸어가 직접 물을 끓이고 커피를 2잔 탔다. 설탕을 넣는지 묻지 않았고 준혁도 말하지 않았다. 노인이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 앉자 준혁도 앉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노인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고 잠깐 그것을 봤다가 준혁을 봤다. 면접을 보고 싶은가? 준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묻는 방식이 이상했다. 원래라면 이미 면접을 봤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늦은 것도 이 노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그것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서 연락드린 분이 아드님이십니까? 노인은 대답하기 전에 준혁을 오래 봤다가 짧게 말했다. 그렇네. 그 짧은 대답 안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 준혁은 느꼈지만 파고들지 않았다. 그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곧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면접을 보고 싶은가?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준혁이 바로 답했다. 네. 노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준혁을 봤다. 면접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람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준혁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피하지 않았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의 시선에 일찍 익숙해졌는데 측은한 시선도 불편한 시선도 값을 매기는 시선도 있었다. 준혁은 그 어떤 시선에도 먼저 눈을 내리깔지 않는 것을 오래전에 결심했다. 이름이 이준혁이라고 했나? 네. 나이는 26입니다. 노인은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다. 서류도 메모지도 볼펜도 없이 맨손으로 앉아 있었다. 준혁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자격증이 있나?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토목기사. 3개입니다. 언제 땄나? 건축기사는 23세, 나머지 둘은 25에 취득했습니다. 노인이 잠깐 눈을 가늘게 하며 일하면서 딴 것이냐고 묻자 준혁은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 독학으로 준비했다고 답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하다거나 고생했겠다는 말 없이 그냥 들었다. 준혁은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위로를 가장한 동정은 준혁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왜 건설업인가? 준혁은 준비한 답변이 있었다. 건축 자격증을 따면서 생긴 관심,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흥미, 현장 중심 업무에 대한 적합성. 그 순서대로 말하려는데 노인의 다음 말이 먼저 나왔다. 준비한 답 말고.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노인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이는 창이었다. 준비한 답은 면접관한테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네. 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다. 기초가 부실하면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완공 이후에 드러납니다.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건물은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제가 지은 것이 저보다 오래 서 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노인은 준혁을 보고 있었고 준혁도 노인을 봤다. 창밖 한강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어디서 자랐나? 질문이 달라졌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보육원입니다. 어느 곳인가? 하늘뜰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커피잔을 들여다 말고 손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아주 짧은 순간으로 1초도 되지 않았지만 준혁은 그것을 봤다. 아까 아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노인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원장은 누구인가? 목소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질문의 무게가 달랐다. 앞선 질문들이 탐색이었다면 이 질문은 달랐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박순례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입원 중이십니다. 노인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한 번 숨을 들이쉬었고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준혁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하늘뜰을 알고 있다.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말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74세 대기업 회장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을 알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거기까지 가다가 멈췄다. 지금은 면접 중이었다. 노인이 다시 준혁을 봤다. 표정은 아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찾던 눈이 이제는 무언가를 정면으로 보는 눈이 되어 있었다. 원장이 아프다고 했나? 뇌경색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4월 7일입니다.
노인은 그 날짜를 듣고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다. 준혁은 기다렸다.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면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이 공간의 속도는 이 노인이 정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노인이 말했다. 왜 오늘 멈췄나? 질문이 처음으로 돌아갔다. 아까 택시 안에서 준혁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이었다. 지나치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준혁을 봤다. 그게 전부인가? 준혁은 잠깐 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 침묵은 아까보다 길었다. 노인은 준혁을 보지 않고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다봤는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자네는 이 회사에 왜 지원했나? 준혁은 이번에도 준비한 답을 쓰지 않았다.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눈이 올라왔다. 솔직하군.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풀리는 표정이었다. 그것도 보육원에서 배웠나? 준혁은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빠르다는 걸 일찍 배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창밖을 봤다. 한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햇빛은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다. 준혁은 노인의 옆 얼굴을 봤다. 깊은 주름, 흰 머리, 일자로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 노인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이 준혁에게까지 들렸다. 사흘이 지났다. 준혁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려 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평소와 같이 나갔고 카운터에 앉아 노트를 펼쳐 다음 채용 공고 목록을 정리했다. 한강건설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준혁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이 달랐다. 노인은 면접이 끝날 무렵 딱 한마디를 했다. 연락이 갈 것이네. 그게 전부였다. 합격이라는 말도 기대하라는 말도 없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오다가 복도에서 오미래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준혁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잠깐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준혁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준혁은 박순례 여사의 병문안을 갔다. 격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주는 한 번 더 왔다.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냥 보고 싶었다. 병실은 6인실이었고 박순례 여사는 창가 쪽 침대였다.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다.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날이었다. 간호사가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알려줬다. 준혁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아 여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차가웠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잡았던 그 노인의 손과 온도가 비슷했다. 준혁은 그 생각을 떨쳤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여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준혁은 괜찮았다. 말을 듣지 못해도 곁에 있는 것이 중요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 옆에 앉아있던 박순례 여사가 늘 그랬다. 말보다 자리가 먼저였다. 준혁은 그것을 여사에게 배웠고 지금 여사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병원 앞마당이 보였고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나무기였다. 3월의 나무는 언제나 이랬다.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계절이었다. 준혁은 그 나무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서울 지역 번호였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이준혁 씨 되시나요?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단정했다. 네, 맞습니다. 한강건설 인사팀입니다. 이번 공채 최종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준혁은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통화 내용이 이어졌다. 입사 일정, 서류 제출 기한, 신체 검사 안내. 준혁은 그것들을 들으며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는 핸드폰을 내리고 창밖을 봤다.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고 준혁은 그 사실에 잠깐 감사했다. 누군가 보는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병실로 돌아가 박순례 여사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붙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다. 여사는 눈을 감은 채였고 숨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수술 예정일까지 13날이 남아 있었고 입사 후 첫 급여는 2달 뒤였다. 당장 수술비를 전액 충당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취업이 된 것이었고 은행 대출 심사에서도 재직 여부가 기준이 됐다. 길이 열린 것이었다. 계산은 빠르게 됐지만 계산이 끝나고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때 여사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고 박순례 여사가 눈을 뜨고 있었다. 완전히 뜬 것은 아니었다. 절반쯤이었고 초점이 흐릿했지만 준혁을 향해 있었다. 준혁아. 목소리가 작고 갈라져 있었다. 네, 선생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시라고 했다.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감았다. 눈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힘과 그 말을 억누르려는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오래 담아뒀던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준혁아, 너는 거기까지였다. 눈이 다시 감겼고 숨소리가 느려졌으며 손에 힘이 빠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기계음이 울렸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준혁은 여사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손의 힘이 아직 느껴졌다. 아주 약했지만 분명히 있었던 힘 그리고 미처 나오지 못한 말. 준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라고 시작한 말.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준혁은 알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가 아니었다. 문자였다. 발신인 표시는 없었고 내용은 짧았다. 당신이 뽑힌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준혁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병원 정문 앞 인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서 있었다. 3월 오후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합격 통보를 받은 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준혁은 문자를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끈 뒤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입사 첫날 아침 준혁은 5명의 동기와 함께 인사팀 교육실에 앉아 있었다. 회사 소개 영상이 흘러나왔다. 한강건설의 역사, 주요 시공 실적, 핵심 가치. 준혁은 화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 받은 그 문자였다. 당신이 뽑힌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문장이 사라지지 않았다. 발신인을 추적할 방법은 없었다.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보낸 것인지, 세 가지 모두 알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고 인사팀장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 준혁은 노트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적었다. 배치 부서는 기술기획팀이었다. 건축 자격증 3개를 보고 결정한 배치라고 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자리였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쪽이었다.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사내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은 부회장실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오후 3시 부회장실 방문 요청. 준혁은 알림을 확인하고 시계를 봤다. 2시간이 남아 있었다. 동기들은 아무도 같은 알림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준혁은 메신저를 닫고 자리에 앉았다. 부회장실은 본관 15층이었다. 준혁이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이 나왔다. 문을 열었을 때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어깨가 넓었다. 회색 정장이 몸에 맞았다. 돌아서는 동작이 느리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연습된 움직임이었다. 이준혁 씨 앉아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면접 날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달랐다. 차갑다기보다 온도가 없는 목소리였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사이 어딘가에 정확히 놓인 목소리였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다. 강태준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이미 놓여 있었다. 준혁은 손을 뻗지 않았다. 신입사원 격려 차원에서 불렀어요. 편하게 생각해요. 강태준이 먼저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치는 마음에 들어요? 네, 원하던 쪽입니다. 기술기획팀이 쉬운 곳은 아닌데 자격증이 3개라니까 팀장이 먼저 달라고 했어요. 좋은 시작이에요. 칭찬이었다. 그런데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이었다. 준혁은 그 방식을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메모했다. 이 사람은 말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강태준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이어졌지만 준혁은 그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배치 이야기에서 출신으로 넘어가는 연결이 없었다. 의도한 전환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겠네요. 대단한 일이에요. 준혁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고마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잠깐 준혁의 반응을 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던데 면접 날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계단에서 쓰러지신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랬군요. 강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감정적인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의리가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한번 마음을 주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편이에요. 그 감정이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강태준이 말을 잠깐 멈췄다. 준혁은 그 침묵이 의도된 것임을 알았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다음 말이 어디로 갈 것인지 준혁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식으면 현실이 보이죠.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을 마쳤다.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아버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그러나 그 말이 준혁에게 건네진 방식은 달랐다. 당신의 자리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감정이 달라지면 자리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준혁은 잠깐 강태준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감정으로 뽑혔든 실력으로 뽑혔든 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좋은 시작하길 바라요. 면담은 거기서 끝났다. 준혁은 부회장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방금 대화를 되짚었다. 칭찬과 경고가 같은 온도로 섞여 있었다.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오래 연습된 것이었다. 자리로 돌아와 업무용 노트북을 열었을 때 사내 메신저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발신인은 인사팀 오미래였다.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면접 날 제출하신 지각 사유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퇴근 후 로비에서 만난 오미래는 회사 밖으로 걸어나가며 주변을 한번 살폈다. 사내에서 하기 불편한 이야기라는 뜻이었다. 건물 옆 골목의 카페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미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서류는 입사 지원자 서류 열람 기록이었다. 준혁의 이름 옆에 열람 기록이 두 줄이었다. 하나는 면접 당일 인사팀, 또 하나는 그보다 앞선 날짜 회장실. 3주 전입니다. 면접 공고가 올라간 지 닷새 만에 회장실에서 직접 열람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입사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날짜를 봤다. 면접일이 아니었다. 지하철역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이었다. 강인철 회장은 준혁이 계단에서 돕기 전부터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오미래가 건넨 서류를 집에 가져온 준혁은 그날 밤 고시원 책상에 앉아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다. 열람 날짜, 회장실, 이준혁? 세 가지가 한 줄에 나란히 찍혀 있었다. 서류 자체는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기록이 품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강인철 회장은 공채 지원서가 접수된 지 닷새 만에 준혁의 서류를 직접 열람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의 서류를 회장이 직접 찾아본 것이었다. 지하철역 사건은 그로부터 3주 뒤였다. 계단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나 준혁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근거가 없는 추측은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류를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박술래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너는 거기서 끊긴 말. 준혁은 그 두 마디가 연결되는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채울 수 없는 자리를 억지로 채우면 틀린 답이 나왔다. 그것도 보육원에서 배운 것이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두는 편이 나았다. 사흘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오전 11시였다. 준혁은 기술기획팀 자리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병원 이름이 뜨자 손이 먼저 반응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다. 담당 간호사였다. 박술래 여사의 상태가 오전부터 불안정하고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준혁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빨리 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준혁은 팀장에게 짧게 보고하고 외출증을 끊었다. 병원까지 택시로 20분이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빠르게 달리는 차창 너머로 서울이 흘러갔다.
준혁은 그 흐름을 보면서 생각했다. 박술래 여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자신에게 있는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여사는 눈을 뜨고 있었다. 오늘은 달랐다. 초점이 흐릿하지 않았다. 준혁을 보는 눈이 또렷했다. 준혁이 침대 옆에 앉아 여사가 먼저 손을 뻗었다. 준혁의 손목을 잡는 힘이 지난번보다 셌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다. 준혁아, 오늘은 정신이 좀 든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말이 이어졌다. 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여사의 손을 마주 잡았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시간처럼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침대 옆 서랍 열어봐. 준혁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여사의 개인 소지품들 사이에 누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오래된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없었다. 준혁은 봉투를 꺼내 여사를 봤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3장 있었다. 첫 번째는 입양포기 각서였다. 날짜는 1999년 11월이었다. 준혁이 태어난 해였다. 서류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수정액이 아니었다. 칼로 긁어낸 흔적이었다. 두 번째는 출생 기록지였다. 모친 이름은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부친 이름란은 첫 번째 서류와 같은 방식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지워진 자리 아래로 종이를 비스듬히 기울이자 볼펜 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글자의 형태가 있었다. 읽을 수는 없었다. 세 번째는 손으로 쓴 편지였다. 준혁은 편지를 읽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수신인도 없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첫 줄부터 명확했다.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언젠가 이 아이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 안에 나와 이 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인지 나는 끝내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만큼은 그 판단과 상관없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준혁은 편지를 2번 읽었다. 두 번째 읽을 때 속도가 느려졌다.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흩어졌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박순례 여사를 봤다. 여사는 준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요?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준혁은 숨을 들이쉬었다. 26해였다. 여사는 26해 동안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꺼냈다. 왜 지금인지 묻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물려왔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이 흔들렸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입으로 내는 것이 또 다른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준혁은 재촉하지 않았다. 여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기 투약 시간이었다. 간호사가 약을 챙기는 동안 여사의 눈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눈빛으로 보였다. 준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여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3장의 서류를 올려두고 지워진 이름 자리를 봤다. 칼로 긁어낸 자리였다. 누군가가 지우기 위해 힘을 썼다는 흔적이었다. 그러나 볼펜이 눌린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종이를 비스듬히 기울이면 거기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글자의 형태가 있었다. 읽을 수 없었지만 없는 것이 아니었다. 준혁은 사흘을 기다렸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서류를 들고 당장 회장실로 달려가는 것은 쉬웠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것인지 그 두 가지는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준혁은 사흘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가고 출근을 하고 도면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생각했다. 사흘째 밤이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리고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다. 넷째 날 아침 준혁은 출근 전에 회장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오후 2시로 잡혔다. 비서는 용건을 물었고 준혁은 개인적인 사안이라고만 했다. 비서가 잠깐 머뭇거렸지만 일정을 잡아줬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다. 누런 봉투가 있었다. 3장의 서류가 그 안에 있었다. 오후 2시 준혁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부회장실은 왼쪽이었고 회장실은 오른쪽이었다. 준혁은 오른쪽으로 걸었다. 비서가 안내했고 준혁은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라는 말이 나왔다. 문을 열었다. 강인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한강이 보이는 창이었다. 회의실에서 봤던 그 창과 같은 방향이었다.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발소리를 듣고도 회장은 돌아서지 않았다. 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테이블 앞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다. 어떻게 왔나? 등을 보인 채였다.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준혁은 그것을 듣고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소리가 났다. 그제야 강인철이 천천히 돌아섰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봤다. 그리고 준혁을 봤다. 회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여러 개의 표정이 동시에 지나가다가 전부 가라앉은 얼굴이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생각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두려워하는 것인지 기다려온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의 눈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천천히 아래 눈꺼풀부터였다. 회장은 테이블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몸을 가누는 동작이었다. 준혁도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다. 낮았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오래 지탱해온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네 어머니 이름은 이수연이었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생 기록지에서 본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다. 내가 26이었을 때 만났어. 나는 그때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고 수연이는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네. 그래도 좋았어. 같이 있으면 앞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 회장은 거기서 잠깐 멈췄다. 창밖을 봤다가 다시 테이블을 봤다. 수연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기뻤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네. 수연이 몸이 좋지 않았어. 임신 중에 발견된 것이었는데 의사가 출산이 위험하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도 수연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아이를 낳고 수연이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어. 나는 26에 혼자 남겨졌지. 아이와 둘이서.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봉투를 내려다봤다.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 안에 나와 이 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혼자 키울 수 없었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다. 키우고 싶었네. 회장이 말했다. 그러나 내 주변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나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당시 내가 기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없애라고 했지. 아이를 키우면 관계를 끊겠다고 했어. 나는 그때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네. 현장 일자리도 살 곳도 전부 그 사람을 통해서였으니까.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회장의 얼굴을 봤다. 74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에서 그 얼굴은 26처럼 보였다. 오래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를 하늘들에 맡기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네. 돈을 벌고 회사를 만들고 자리를 잡는 동안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막상 찾으러 갔을 때 원장이 막았지. 아이가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이라고 했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네. 나는 또 멈췄어. 회장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닦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번 공채에서 지원서를 보다가 이름을 봤어. 이준혁 하늘들. 두 가지가 같은 줄에 있었지. 손이 멈췄네. 사진을 봤어. 수연이를 닮았더군. 회장이 준혁을 바라봤다. 그래서 서류를 열람했어. 그날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강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준혁은 강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질문인지 알 수 없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 뒤에 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으려는 것인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준혁은 회장을 다시 봤다.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신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역 근처에 산다는 것을. 회장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고 있었네. 그러나 쓰러진 것은 연기가 아니었어. 자네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 몸이 먼저 반응했네.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네였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신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다. 회장도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강이 있었고 오래된 시간이 있었고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준혁은 그것들을 전부 느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인철 회장은 준혁의 말을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는 몸짓도 없었다. 그냥 앉아서 준혁을 봤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다. 준혁은 그 눈빛을 받으며 말을 고르지 않았다. 고를 필요가 없었다. 사흘 동안 생각한 것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하늘뜰 보육원 운영 자금과 박순례 선생님 수술비입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지나간 것인지도 몰랐다. 재산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직위를 원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준혁은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준혁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다. 자신을 키운 사람과 자신이 자란 곳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이었다. 짧고 무거운 움직임이었다. 그 고개 숙임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준혁은 그것을 다 세려하지 않았다. 확인된 것으로 충분했다. 문제는 다음 날 생겼다. 강태준이 회장실에서 나오는 준혁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온도가 없던 표정에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다. 단단하게 굳은 눈이었다. 그는 준혁을 보고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면담실에서의 부드러운 침묵과는 결이 달랐다. 준혁은 그것을 느끼면서 걸음을 이어갔다. 이틀 뒤 오미래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법무팀에서 준혁의 인사 기록을 열람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했다. 준혁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강태준이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면담실에서 이미 알았다.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계산이 끝나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거기서 멈췄다. 사흘이 지나도 법무팀에서 추가 연락이 없었고 부회장실에서 호출도 없었다. 준혁은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다. 오미래가 건물 로비에서 짧게 전해준 말이었다. 부회장이 회장실에 들어갔다가 15분 만에 나왔는데 나올 때 표정이 들어갈 때와 달랐다고 했다. 무엇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이후로 법무팀 열람은 더 이상 없었다. 준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강인철 회장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잠깐 생각했다. 추측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일이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 수술은 4월 7일에 예정대로 진행됐다. 수술 전날 밤 준혁은 병실에 앉아 박순례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사는 눈을 뜨고 있었다. 의식이 온전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종류의 침묵이었다.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다 알았겠구나. 네. 화가 나지 않더냐. 준혁은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했다. 화가 났는가? 사실 모르겠었다. 분노라고 부르기에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다. 서운함도 있었고 아득함도 있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있었다. 그것을 통틀어 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준혁은 알지 못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사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렇다고 온전히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기 어렵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준혁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평생 안고 사는 거야.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어. 그건 내 욕심이었다. 내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욕심. 준혁은 여사를 봤다. 저는 선생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사의 눈이 붉어졌다. 울지는 않았다. 울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이미 다 울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다. 준혁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중간에 강인철 회장이 왔다. 준혁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회장은 준혁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술실 불빛을 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회장이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왔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셨던 커피와 같은 온도였다. 차가웠다. 그래도 괜찮았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성공적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다. 오래 참았던 숨이었다. 회장도 옆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회복실에서 박술래 여사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수술 다음 날 오전이었다. 준혁이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준혁의 얼굴에 닿았다.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다. 잘 됐구나. 세 글자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준혁은 그 세 글자가 무엇을 향한 말인지 알았다. 수술이 잘 됐다는 것인지, 준혁이 잘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인지. 어쩌면 세 가지 모두였다. 준혁은 묻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같은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현장으로 출근했다. 기술기획팀이 담당하는 한강 인근 신축 현장이었다. 안전모를 쓰고 장화를 신었다. 가방에서 설계 도면을 꺼내 펼쳤다. 바람이 불었다. 도면 모서리가 들렸다. 준혁은 손으로 눌렀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봤다. 강인철 회장이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다. 정장 바지에 현장용 조끼를 걸쳤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 사람 위에서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회장이 준혁 옆으로 걸어왔다. 도면을 내려다봤다. 준혁도 도면을 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같은 것을 봤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강이 흐르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도면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준혁은 도면의 기초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부분 집안이 예상보다 약합니다. 보강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도면을 들여다봤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준혁은 대답했다. 기술적인 말이었다. 건물에 관한 말이었다.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이었다. 회장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있어야 했던 대화였다. 강은 그 옆을 여전히 흘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겠습니다.